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믿고 있습니까? 가족을, 친구를, 연인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충격적인가요? 냉소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당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Chapter 1 본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철학에 바쳤고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는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 무장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왜 이토록 냉정한 말을 남긴 걸까요? 그는 인간을 미워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을. 사람들은 관계를 시작할 때 항상 아름다운 기대를 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관계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열수록 상처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역설. 가까워질수록 더 깊게 다치게 된다는 모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1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던 친구였죠. 어느 날 그녀는 그 친구에게 큰 부탁을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도움이 필요했고 그 친구만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리 사이 아냐.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자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명도 없이, 사과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여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마움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희석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권리처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번에는 안 도와줘? 예전에는 잘 해줬잖아?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아예 믿지 말아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불신이 아니라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믿음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스스로를 적에게 넘겨주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신뢰와 맹신은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경계선 위에 세워집니다.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깊게 상처받았던 순간을 물었더니 놀랍게도 80% 이상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이라고 답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뼈 속 깊이 박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방어막 없이, 경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인간을 믿지는 않았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관계의 자세입니다. 사랑은 주되 맹목적으로 주지 않는 것, 믿되 무방비 상태로 믿지 않는 것, 가까이 하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상처부터 생긴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거리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주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관계를 대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진짜 곁에 둘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약속하고, 말로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언어는 존재를 드러내는 창이 아니라 존재를 가리는 장막이다. 말은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의 본질과 행동의 진실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탐험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한 가지 지점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칸트가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했다면 쇼펜하우어는 말과 이지 사이의 간극을 파헤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이지라고 정의했습니다.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생명력. 이 의지는 말로 표현되는 순간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상황이 필요로 하는 대로 말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누었습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실제라고 착각한다고. 쇼펜하우어는 이 비유를 인간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라는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림자 너머에 있습니다. 행동이라는 실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은 표상입니다. 행동은 본질입니다. 표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를 말하며 실천적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덕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에 대해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개념을 인간관계로 확장했습니다. 사랑을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헌신하는 행동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신뢰를 1000번 약속하는 것보다 한 번 지켜내는 순간이 관계를 정의합니다. 언어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행동은 현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그를 비판했지만 한 가지 지점에서는 스승과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진리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다. 말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하지만 행동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동은 힘으로, 물리적 현실로 존재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사건이고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업의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쌓여서 운명을 만든다는 사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생각과 말도 포함되지만 가장 강력한 업은 신체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만이 세상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도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현상 너머에 있고 말은 현상 중에서도 가장 피상적인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진정성의 개념을 논했습니다. 인간은 세인으로 살아갑니다. 익명의 타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진정한 자기 존재를 회복하려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관계에 적용했습니다. 타인의 말은 세인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공된, 포장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의도적으로 숨길 수 없는 본질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르트르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말로 자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100번 말해도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언어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누적으로 구성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타인의 말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비용이 듭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선택적이고 의도적이며 진실을 담습니다. 말을 믿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는 행위입니다. 행동을 보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의 본질, 즉 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맹목적 의지는 자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은 자기를 방어하고 미화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진실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완결적인 단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예정조화로 질서를 유지한다고. 쇼펜하우어는 이 개념을 비판하면서도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립된 존재라는 것.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외부로 드러나는 징후로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징후는 무엇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은 내면 의지의 가장 명확한 발현입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논하며 정언명령을 제시했습니다.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주목할 점은 칸트가 말의 준칙이 아니라 행동의 준칙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언어가 아니라 행위의 영역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했지만 행동의 우선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관계에서의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존중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 관계의 도덕을 증명합니다.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직관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지성은 분석하고 개념화하지만 직관은 대상의 본질을 직접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이 개념을 예견했습니다. 말은 지성의 산물입니다. 논리적이고 구조화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가공된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의지의 직접적 표현입니다. 직관적이고 즉각적이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성으로 그의 말을 분석하지 마세요. 직관으로 그의 행동을 읽으세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말은 존재의 옷이다. 하지만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영원히 속는다. 관계는 관찰의 예술입니다. 표면을 넘어 본질을 보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그의 입이 아니라 그의 손을 보세요. 그의 약속이 아니라 그의 선택을 보세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발자국을 보세요.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존재의 직접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위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언어의 미혹에서 벗어나 행동의 진실을 읽는 눈, 그 눈으로 당신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논쟁을 통해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논쟁의 목적이 진리라면 세상에 논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논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진리를 향한 여정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전쟁이죠. 오늘 우리는 논쟁의 본질과 침묵의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문답법은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무지를 깨닫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결국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옳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진리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사랑한다. 논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죠. 그리고 인간의 자아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이율배반에 빠진다고 했죠. 쇼펜하우어는 이 개념을 인간관계로 확장했습니다. 논쟁은 이성의 이율배반이 아니라 의지의 충돌입니다. 두 사람이 논쟁할 때 부딪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자아입니다. 각자의 생존 본능, 우월감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 원초적 의지들이 언어라는 도구를 빌려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의지로 정의했습니다.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생명력, 이 의지는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하고 보존하려 합니다. 논쟁은 이 의지가 언어적으로 표현된 형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꺾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입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 폭력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해석만이 존재한다. 관점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모든 주장은 특정한 관점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고 오직 힘의 관계만 있을 뿐이죠.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진리를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수사학적 힘을 행사한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쟁의 기술이라는 글에서 37가지 궤변의 기술을 나열했습니다. 논리와 무관하게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들이죠. 그가 이것을 쓴 이유는 궤변을 권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논쟁의 본질이 진리 추구가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를 벌하는 행위다. 논쟁에 휘말린다는 것은 타인의 어리석음에 자신의 평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라. 타인의 생각, 타인의 믿음, 타인의 완고함, 이것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논쟁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은 스스로를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의 개념을 말합니다. 고정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자아를 지키려 발버둥 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생의 의지로 설명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아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붙잡으려는 맹목적 충동. 논쟁은 이 환상적 자아를 방어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상대가 나를 부정하면 나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죠. 하지만 깨달은 자는 압니다. 자아는 애초에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을 방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세인의 개념을 통해 대중의 일상성을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논쟁은 이 익명의 대중성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나의 생각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세인의 생각이고 상대의 주장이라고 여기는 것도 또 다른 세인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논쟁은 두 개의 메아리가 서로를 향해 소리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자기 존재로 돌아간 자는 논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충족이 유유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이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원리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판하면서도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는 것. 논쟁하는 사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를 가진 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말했습니다. 감정은 더 강한 감정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논쟁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감정은 논리로 잠재워지지 않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감정에 휩싸인 자와는 침묵으로 대화하라.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 물은 약해 보이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침묵은 무력해 보이지만 모든 말을 이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그는 노자의 무위와 불교의 무집착을 자신의 철학과 결합했죠. 논쟁을 피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무위의 실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지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이듯 침묵도 방관과 참견의 중간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나 승부욕 때문이라면 침묵이 현명합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약하지만 사유할 수 있기에 존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편견을 재배열할 뿐이다. 논쟁은 사유의 교환이 아닙니다. 편견의 충돌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사유하지 않는 자와의 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싸우지 않는다. 그는 살아감으로써 증명한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죠.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쓸데없는 것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성장과 평온을 위해 쓸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바보와의 논쟁은 인생을 소모시킨다. 오늘부터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싸움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것만을 위해 싸울 것인가? 침묵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추악한 것은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쾌감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서 느끼는 고통이다. 우리는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질투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과 진짜 관계의 본질을 탐구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했습니다. 쾌락을 위한 우정, 이익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 그는 마지막 형태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더 냉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에 머문다. 세 번째는 이상일 뿐,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타인을 통해 얻는 만족을 사랑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 죽음 충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괴하고 싶은 원초적 욕망이죠.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정하지만 무의식에 존재하는 어두운 자아, 질투는 이 그림자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타인의 행복은 나의 불행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는 부정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실패를 기대합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원한의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향해 품는 깊은 증오와 질투, 이것이 도덕을 만들어냈다고 그는 주장했죠. 저들은 나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다. 쇼펜하우어는 이 개념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를 생의 의지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타인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나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지죠. 이것은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질투를 분석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이 향유하는 것을 자신은 소유하지 못한다는 슬픔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비관적이었죠. 이성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정은 의지에서 나오고 의지는 이성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질투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질투는 의지의 맹목적 표현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죠.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가진 것의 부족이 아니라 타인이 가진 것을 보는 데서 온다. 당신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3천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7천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불행할 것입니다. 객관적 조건은 같지만 비교 대상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것이죠. 라 로슈푸코는 잠언집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불행에 항상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냉소적이지만 진실한 관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친구의 불행은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의 성공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부각시키죠.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정언명령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이상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실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을 수단화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더 이상 수단으로서 유용하지 않을 때, 특히 타인이 우리보다 더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이데거는 공동 존재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인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세인의 익명성을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공동 존재는 드물고 대부분은 피상적 관계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타인의 성공 앞에서 시험받는다. 힘들 때 곁에 있는 것은 쉽습니다. 동정심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잘 될 때 곁에 남아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투라는 본능을 억제해야 하니까요.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대상화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존재 가치를 위협한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타인이 나보다 잘 될 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물음이 다시 제기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성공을 견제하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물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실제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불가피하고 질투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질투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질투를 부정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솔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추악함을 가리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척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편해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투를 느끼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비난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질투를 인정하라. 그것이 첫 번째 단계다. 부정하면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무의식으로 억압된 감정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죠. 질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관찰하고 거리를 두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짜 관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진짜 관계의 자격이 있습니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우정은 일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행운이다. 대부분의 관계는 표면적입니다. 이 습관, 외로움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죠. 질투는 이런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시험지입니다. 당신이 잘 될 때 남아있는 사람,
그들만이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정한 친구는 손에 꼽는다. 이것은 슬픈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지만 대부분은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관찰하고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당신의 행복에 위협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시선 속에 던져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타인의 평가. 우리는 이 시선들 속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자신을 잃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 살지만 그 시선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완성할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타인의 시선을 분석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볼 때 나는 주체에서 객체가 됩니다. 나의 자유는 제한되고 나는 타인이 정의하는 대로 존재하게 되죠. 공원에서 산책하던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롭게 걷는 주체가 아닙니다. 저 사람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과 함께 당신은 관찰되는 객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킨다. 하이데거는 세인의 독재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익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존재로 살지 못하고 세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죠. 30살이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는가?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타인의 시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취미 판단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보편적 동의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모두가 동의하기를 바라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생 전반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타인에게 승인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선언했습니다. 군중을 떠나라. 고독 속에서만 초인이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고 그 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낳았죠. 군중 속의 고독보다 더 큰 고독은 없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진정한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깊은 고독입니다. 차라리 물리적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이롭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적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너의 통제 밖에 있다. 그것에 마음 쓰지 마라. 에픽테토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너를 모욕한다면 그것은 그의 의견일 뿐이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스토아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시선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는 데서 온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을 찾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공허함. 이 공허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시선에 의존할수록 공허는 더 커집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내면에서만 옵니다. 불교의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상은 허상이다. 타인이 보는 나, 사회가 정의하는 나,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나.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불교적 통찰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아는 환상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이 바라보는 것도 환상이다. 환상이 환상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의 본질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존재가 단자라는 독립적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각 단자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개념을 비판했지만 한 가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시선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말했습니다. 군중은 비진리다. 진리는 개인에게만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이 어리석은 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타인의 시선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실은 오직 당신 안에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에 대하여에서 세 가지 차원을 구분했습니다. 첫째, 인간이 무엇인가, 본질적 자질. 둘째, 인간이 무엇을 가졌는가, 소유. 셋째, 인간이 어떻게 보이는가, 명예와 평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가 가장 하찮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를 뒤집어 삽니다.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하고 본질적 자질은 방치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준비만 하다가 죽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만 하다가 정작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한 채 죽는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수련입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이 인식만으로도 당신은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타인의 인정을 구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것을 포기했을 때 찾아왔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철학이 인정받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는 잊혀진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타인의 인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명성이 찾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라. 당신의 길을 걸어라.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라. 타인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간관계의 어두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상처부터 생긴다는 것, 말보다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 바보와의 논쟁은 인생을 소모시킨다는 것, 질투 앞에서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야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이 5가지 진실은 냉정합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논쟁에 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내 표상이다.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당신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진실을, 기대가 아니라 현실을,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풀어본 인간관계의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딜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쇼펜하우어의 어떤 통찰에 가장 공감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깊은 철학적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